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날짜를 확정했습니다. 24일 모레입니다.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으로 원전 폭발 사고가 벌어지고 12년 만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방류해도 괜찮다고 하고 우리 정부도 그 발표를 신뢰한다고 했지만 일본 내에서도 불안하다는 여론이 절반 가까이 됩니다. 철저히 점검을 해야겠죠. 방류 이틀 앞두고 후쿠시마 현지에 저희 김민지 특파원이 나가 있습니다. 김 특파원, 지금 있는 곳이 이 후쿠시마 원전 근처인가요? 네, 후쿠시마 제1원전으로부터 북서쪽에 있는 후쿠시마 역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기시다 총리는 약 134만 톤의 오염수를 큰 이변이 없는 한 모레부터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미 도쿄전력 측은 오늘 오전 다액종 제거 설비 알프스로 처리된 오염수를 바닷물에 섞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동일본 대지진으로 원전이 폭발했던 게 2011년 3월이죠. 후쿠시마 오염수가 정식으로 바다에 방류되는 건 12년 만에 처음입니다. 기시다 총리는 폭넓은 지역과 국가들로부터 지지가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는데요. 지난달 방류 계획이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는 국제원자력기구의 최종 보고서와 미국의 지지 등이 배경으로 해석됩니다. 数十年の長期にわたろうともALPS処理水の処分が完了するまで政府として責任を持って取り組んでまいります。 이 방류 시기가 예상보다 좀 당겨졌다고 하던데 이유가 있을까요? 네, 당초 이달 말쯤으로 예상됐던 방류 시기가 앞당겨진 건 다음 달 지방선거와 내년에 있을 자민당 총재 선거를 의식한 기시다 총리의 정치적 판단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어민들의 반대에도 강행했다는 비판이 나오는데요.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어민들에게 우리 돈 약 7,300억 원의 지원금을 약속했습니다. 反対であるということはいささかも変わりはありません。通じて科学的な安全性への理解というものは私ども漁業者も深まってきた。 그동안 방류 안전성을 점검해온 국제원자력기구는 오늘 바로 사무총장 명의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방류 첫날부터 현장 감시와 평가 활동을 하면서 우리나라에 정기적으로 방류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지금까지 후쿠시마에서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모레 방류가 시작되면 가깝다고 바로 우리나라 바다로 흘러오는 건 아닙니다. 이 반대 태평양을 지나 4, 5년 뒤에 도달합니다. 희석한 오염수 130만 톤 이상을 매일매일 나눠서 30년간 흘려보내는데요. 그 방류 과정을 정다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避けては取れない課題であります。 일본 후쿠시마 원전 인근에 오염수를 보관한 탱크가 보입니다. 도쿄전력은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오염수를 처리시설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모레 최종 방류를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한 겁니다. 알프스로 불리는 다액종 제거 설비로 보낸 오염수는 정화 작업을 거쳐 K4 탱크로 옮겨지는데 삼중 수소는 이 과정에서 충분히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바닷물을 섞어 희석한 뒤 방류됩니다. 12년 전 동일본 대지진 이후 후쿠시마 제1원전 내 쌓인 오염수는 모두 134만 톤. 올림픽 규격 수영장 500개를 채울 수 있는 분량으로 저장 용량의 98%가 찼습니다. 일본은 하루 최대 500톤씩 약 30년에 거쳐 방류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오염수가 미국 앞바다를 거쳐 이르면 4, 5년 뒤 우리 해역에 유입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4, 5년 후부터 우리 관할 해역에 유입되어 약 10년 후 국내 해역 평균 농도의 약 10만 분의 1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이르면 2041년으로 예정된 후쿠시마 제1원전 폐로가 지연되면 오염수가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30년보다 더 걸릴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오염수 방류가 임박하면서 수산시장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상인들은 뚝 떨어질 매출이 걱정이고 소비자들도 수산물 먹어도 되는지 여전히 고민입니다. 박재희 기자가 현장 목소리 들어봤습니다. 수산시장 상인들은 오염수 방류 소식에 한숨이 먼저 나옵니다. 분들이 오셔가지고 뿌리면서 먹어도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아요. 많이 줄어들었어요. 거의 없잖아요. 3분의 1도 안 되지. 아니 서울 나올 때 한 달 반 전부터 그랬어요. 대통령도 방류라고 했는데 우리가 뭔지 있어요. 소비자들은 걱정이 앞섭니다. 미리 오늘 왔어요. 오늘 좀 안심이 조금이라도 되지 않나 해갖고 교회하고 전복하고 좀 일본 국민들도 걱정을 하고 반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또 더 걱정이 되고요. 우리 수산물은 안심해도 된다는 정부 발표를 믿어도 봅니다. 그걸 전혀 무시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과학자를 안 믿으면 어떡해요. 우리 국내에 금방 오는 게 아니고 몇 년 후에 온다면서요. 그러면 많이 희석이 되겠죠. 활기차던 부산 자갈치 시장도 분위기가 무겁습니다. 5월달부터 지금 장사가 영 안 돼요. 잘 먹는 사람들도 예를 들어 세 번 올 손님도 한 번도 올동말동이라고 너무 먹고 살기 힘듭니다. 오염수 이슈에 손님 발길이 뚝 끊긴 수산시장. 상인들은 우리 수산물은 안전하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민들은 정치권의 무모한 그 정쟁화를 염려하지 우리 정부의 후속 검증을 믿습니다. 믿고 IAEA 검증 결과를 믿습니다. 과학적인 근거를 뒷받침으로 해서 안전하기 때문에 저도 먹고 저희 가족도 먹고 우리 모두가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채널A 뉴스 박재입니다. 우리 정부는 과학적 기술적으로 방류가 문제가 없다며 일단 지켜보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계획이 달라지면 즉각 방류 중단을 요청하겠다고요. 이 반면 민주당은 방류에 반대하며 비상행동에 돌입했습니다. 오늘은 일본 대사관을 찾아가 규탄했고 내일은 촛불 집회도 벌입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한다!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결정에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 로텐더홀에 총집결해 일본과 우리 정부를 규탄했습니다. 지금부터 민주당은 국민안전 비상사태를 선언합니다. 핵오염수 투기 중단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습니다. 긴급의원총회에서 추가 대응책을 논의한 뒤 주한 일본 대사관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의 진정과 더불어 일본의 런던 협약 및 국제해양법 위반 등 국제법적 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르면 이번 주말 시민단체와 함께 오염수 방류 저지 장애투쟁을 재개합니다. 내일 저녁에는 이곳 본청 앞에서 당원들과 함께 촛불 집회도 열 예정입니다. 정부는 오염수 방류에 과학적 기술적 문제는 없다면서도 방류를 찬성하는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실제 방류가 조금이라도 계획과 다르게 진행된다면 이런 우리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것으로 판단해 일본 측에 즉각 방류 중단을 요청할 것입니다. 일본과의 합의 내용도 공개했습니다. 최신 정보 공유 및 한라인 구축, 그리고 한국 전문가의 IAEA 후쿠시마 원전 현장 사무소 정기 방문이 포함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해야 할 조치를 할 것이라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명수 대법원장 그 후임으로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습니다. 우리법연구회와 대척되는 정통 보수법관으로 평가받는데요. 이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1년 후배인데 대통령실은 친분이나 정치적 성향은 고려하지 않았다고는 합니다. 국회 인준을 받아야 하거든요. 자, 민주당이 동의할까요? 박자한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선택한 차기 대법원장은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였습니다. 그간 재판 경험을 통해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서 사법부를 이끌어 나갈 대법원장으로 적임자라고 판단합니다. 대통령실은 그간의 판결에서
장애인과 노동자 권리 등 사회적 인권 신장에 앞장선 점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경남 함안 출신으로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1년 후배입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에 이어 서울 남부지방법원장, 대전 고등법원장을 지냈고 일본 연수도 다녀와 일본통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 내 엘리트 모임으로 분류되는 민사 판례 연구회 출신으로 해외 법제에도 해박하다는 평가입니다. 후보자는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았는데 2021년 대전 고등법원장으로 취임하며 사법부 신뢰가 나락으로 떨어졌고 법원은 조롱거리가 됐다며 김명수 사법부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임명된다면 김명수 대법원장에 이어 대법관을 거치지 않고 바로 직행하는 두 번째 사례가 됩니다. 남은 건 인사청문회와 국회 동의 절차입니다. 청문회를 통과하더라도 임명 동의를 구하는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그중 과반 동의까지 얻어야 합니다. 차기 대법원장은 대법관 임명을 제청하고 헌법재판관 3분의 1을 지명할 수 있어 사실상 사법권력 교체 기점으로 평가받습니다. 채널A 뉴스 박자은입니다. 오늘 장관 인사도 있었습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한 명 딱 바꿨는데 이 공무원에 휘둘리는 장관에 대한 경고 메시지란 해석입니다. 공무원에 휘둘렸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인지 송찬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취임 한 달여 뒤인 지난해 6월 윤석열 대통령은 원전산업협력업체를 만났습니다.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을 바보 같은 짓이라고 하면서 산업부 장관을 향해 고사 직전인 원전업계 선발주를 과감하게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한정은 장관님도 오늘 다 약속하셨고 물건을 빨리 발주해가지고 저희가 돌아가게 할 테니까. 하지만 이후 산업부는 전력 기본 계획 수정에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로 미적거렸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장관이 저항하는 산업부 공무원에게 휘둘려서 국정 철학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고 대통령은 생각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오늘 이창양 산업부 장관을 원포인트로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후임엔 매주 대통령과 총리의 주례 회동에 배석하는 박문규 국무조정실장을 내정했습니다. 앞서 지난 5월 대통령은 탈원전 정책에 매몰돼 있는 공무원을 인사 조치하라고 지시하며 산업부 차관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탈원전, 이념적 환경 정책에 매몰돼서 새로운 국정기조에 맞추지 않고 애매한 스탠스를 취한다면 과감하게 인사 조치를 하라. 윤 대통령은 국무조정실장의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을 오송 지하차도 참사로 총리가 해임을 건의한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장 후임에는 김형렬 전 새만금 개발청 차장을 내정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아는 기자 하자 대통령실 출입하는 정치부 조영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요즘 대통령 인사기사가 계속 나옵니다. 속도를 내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에서 많이 나오는 말 하나 제가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직 정권 교체 중이란 표현입니다. 아직도 정상화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 많이 남았다는 주장입니다. 야당이 다수인 입법부는 선거로 선출하니까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대통령에게 대법원장 지명권이 있으니 사법부 정상화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와 또 공영방송 이사회 등에 대한 이 교체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죠. 이 역시 정상화라는 입장입니다.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법부 인사가 있었어요. 김명수 대법원장이 바뀌는 겁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비정상적이었다는 게 대통령실 생각입니다. 우리법 연구회 같은 이 특정 모임 출신이 승승장구하는 패거리 문화로 사법부가 망가졌다는 겁니다. 사법의 정치화 대표적인 사례로 이 사건을 많이 거론했습니다. 톡까놓고 이야기하면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래 나고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적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이야기 듣겠냐 말이야.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했던 겁니다. 당시 내부에서도 사법부 수장이 정당 눈치를 본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번에 이균용 후보자를 지명한 건
실력 있는 법관이 중용되는 사법부로 회복되어야 한다는 윤 대통령의 철학이 담겼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 사법부 지형이 한동안 이 진보로 쏠렸다 이런 평가가 많았는데 그건 좀 많이 바뀌었나요, 실제? 맞습니다. 윤석열 정부 취임 후 진보 8, 또 중도 보수 5의 구도였던 대법원은 지난달 2명의 대법관을 임명하면서 중도 보수 7, 진보 6으로 뒤바뀌었습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까지 임명되면 8대 5까지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대법원장 후보자의 경우 이 다수당이 민주당이 동의를 해줘야 이제 임명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대법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와 또 본회의 임명 동의안 표결을 거쳐야 임명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 부분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보수 성향이 강한 인물을 지명한 것은 아쉽습니다. 대통령과의 개인적인 친분이 영향을 미친 건 아닌지 그래서인지 대통령실도 같은 내용을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서울대법대 1년 선후배 사이지만 윤 대통령과 친분은 거의 없다는 것, 그리고 사회적 약자와 노동자 인권에 앞장서 왔다는 점입니다. 민주당은 가결할지 부결할지 조금 더 고민을 해보겠다 이렇게 말은 아끼던데 자, 헌법재판소장도 바뀝니다. 맞습니다. 오는 11월입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임기가 끝납니다. 지난 4월까지 김형두, 정정미 재판관 취임으로 헌재 구도도 중도보수 5, 진보 4의 구도로 재편되는데 대통령이 지명권을 가진 헌재 소장이 교체되면 중도보수 구도가 더 뚜렷해질 걸로 보입니다. 자, 사법부 바꾸요. 방송 쪽 인사도 몰아치고 있어요. 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국회 인사청문회 보고서를 모레까지 다시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야당 동의와 무관하게 임명 강행 수순을 밟은 걸로 보입니다. 최근 들어 연이어 이 해임 작업을 거치면서 방송통신위원회,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KBS 이사회, 그리고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재편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방문진을 제외하면 이사진 여야 구도가 여당 우위로 재편이 거의 완료된 상황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 편들어주는 방송하라는 게 아니다. 이미 정치적으로 치우친 부분을 정상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네, 민주당은 그렇게 보지 않는 것 같아요. 정상화라고. 지금 사법부 방송지형 재편에 되는 데서 상당히 비판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이 모든 흐름이 내년 4월 총선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동관 후보자를 내세워 방송 장악, 언론 장악을 하려는 거라는 시각이죠. 방송이든 사법부든 윤석열 정부가 정권 입맛대로 구성을 흔들려는 의도가 있다는 의심이 깔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조영민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연일 흉기 사건이 일어나 불안감이 큰데 결국 고등학교 근처에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고교생이 동급생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가해 학생은 지난해부터 당한 괴롭힘에 화가 나서 범행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김민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무언가를 꺼내보라는 말에 가방을 뒤적이는 남학생. 가방 안에서 30cm 길이의 흉기를 꺼내듭니다. 흉기를 꺼낸 학생은 함께 하교하던 동급생의 등을 찔렀습니다. 피해 학생은 흉기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손등이 찢어지는 부상도 입었습니다. 장난인 줄 알고 웃으면서 찍었는데 찍고 있었는데 동영상 끄자마자 손목을 그린 거예요. 도망가는 피해 학생을 가해 학생이 뒤쫓기도 했습니다. 피해 학생은 인근 파출소로 뛰어들어가 신고했습니다. 하굣길 고등학생이 같은 학교 동급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건 어제 오후 3시 20분쯤. 학교 정문에서 불과 140여 미터 거리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피해 학생이 파출소에 신고한 직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5분 만에 가해 학생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가해 학생은 지난해부터 피해 학생에게 괴롭힘을 당해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생들이 재학 중인 학교 측은 학교 폭력 전반에 대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학폭 사안이 생겼을 때 그 절차가 있어요. 절차대로 일단은 이루어질 거라는 거. 피해 학생은 등과 손을 다쳤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전 가해 학생을 상대로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교육 현장엔 흉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학생과 교사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일부 교육청에선 예전 은사를 찾을 수 있는 스승 찾기 서비스를 중단했습니다. 김용선 기자입니다. 골목길을 따라 달리는 남성. 지난 4일 대전 대덕구의 한 고등학교에 침입해 교사를 흉기로 수차례 공격한 뒤 도주하는 피의자의 모습입니다. 지난 18일 경기 성남시의 한 중학교에서는 흉기를 든 학생이 교무실로 들어와 자해하겠다며 소동을 피운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학교 밖에선 묵지마 범죄가 연이어 벌어지는 데다 학교 안에서도 흉기 사건들이 이어지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교하면서 늦지 않게끔 집에 들어가고 또 위험한 상황이 있으면은 바로 신고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죠. 소지하지 말라는 안내가 계속 나가고 있거든요. 더 아이들한테 주의 주고 또 다른 선생님들께서 조금 이렇게 관리도 하시고. 대전시 교육청은 옛 은사를 찾을 수 있는 스승 찾기 서비스를 지난 11일부터 잠정 중단했습니다. 지난 4일 발생한 고등학교 흉기 난동 사건의 경우 선생님의 옛 제자가 찾아와 공격한 사건으로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은 교사 본인이 정보 공개를 허용한 경우 제자가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교사의 현재 근무지를 검색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비공개를 요청하는 교사가 늘어나며 중단하기로 한 겁니다. 논란이 되고 있어서 우선은 저희가 이 서비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바로 11일 정도에 잠정 중단하는 것으로. 학내 안전마저 위협받는 상황에서 교우, 사제지 간의 교류도 위축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유행처럼 확산되는 살인 예고글은 지금까지 불특정 다수나 공공장소를 대상으로 작성된 게 많았습니다. 이제는 특정 기관이나 업체를 겨냥하는 형태로 번지고 있습니다. 주식에 투자했다가 돈을 잃었다며 협박글을 올린 사람이 붙잡혔는데 7급 공무원이었습니다. 김지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서울의 한 주택가 건물 앞을 지키고 있는 순찰차. 건물 지하 1층에는 지난달 세계 최초로 상온 초전도체를 개발했다고 주장한 연구소가 있습니다. 어제 오후 3시 반쯤 이곳 연구소에 대한 협박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다는 신고가 접수됐기 때문입니다. 게시글에는 연구소에 죽창을 들고 모이자며 연락을 달라고 범행을 부추기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전화로 협박 전화도 오고 그런 유튜브에 이렇게 부수부수 찾아오는 글이에요. 작성자는 경찰에 신고됐다는 사실을 알고는 전화로 자수했습니다. 오후 5시 15분 경찰에 의해 검거됐는데 작성자는 경기도 한 시청의 7급 공무원이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초전도체 관련 주식에 1억 원을 투자했다가 수천만 원을 잃어 불만이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글을 올린 이유에 대해서도 최근 칼부림 신고가 많아 관심을 받고 싶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당분간 해당 연구소에 대한 도보 순찰과 검문 검색 등 경계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어제는 게임에 대한 불만으로 NC소프트 본사 앞에서 흉기 난동을 예고한 30대 회사원이 붙잡히는 등 기업 대상 협박글이 잇따르면서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신림동 등산로 사건 피해자의 발인이 오늘 엄수됐습니다. 가족 그리고 교사였던 피해자의 제자들은 내내 눈물을 흘렸습니다. 백승현 기자입니다. 영정사진이 빈소를 나서자 유족들은 참았던 눈물을 쏟아냅니다. 신림동 사건 피해자의 발인이 오늘 엄수됐습니다. 초등학교 교사였던 고인의 제자들은 어느덧 고등학생이 됐지만 이렇게 선생님을 떠나보내야 하는 게 믿기지 않아 연신 눈물을 훔칩니다. 선생님 좋은 곳 가셔서 평안히 좋게 행복하게 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인은 제자들에게는 친구 같은 선생님이었고 부모에게는 아이들이 좋아 평생 선생님으로 살고 싶다던 소중한 딸이었습니다. 다른 반 학생들도 저희 반 부러워할 정도로 저희 반 분위기가 엄청 좋았어요. 그게 다 선생님 덕분이지 않나.
얘는 정상 타고난 교육자였어요. 성품도 그렇고 사람을 아우를 줄 알고 걔가 꿈이 컸었는데 이제 꿈을 접어야 하는 거죠. 어제 부검 결과 고인이 질식으로 인해 숨졌다는 구두 소견이 나오자 유족들은 억장이 무너집니다. 부검 보니까 목을 졸라매고 그래 놔놓고 죽일 생각은 없었니 이러면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피의자 최모 씨의 살인 고의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경찰은 최 씨가 너클, 성폭행, 살인 예고글과 관련된 기사를 읽은 이력도 확인했습니다. 최 씨의 이름과 얼굴 등 신상 공개 여부는 내일 결정됩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태어난 지 일주일도 안 된 갓난 아기가 4번이나 버려졌습니다. 이 아기 한 여성이 98만 원에 사서 1시간 반 만에 300만 원에 다시 팔았습니다. 그 과정에 브로커도 끼어 있고 결국 아기는 베이비박스로 보내졌습니다. 마진까지 붙여가며 사고 되판 이 끔찍한 아기 거래는 4년 만에 발각됐습니다. 조현진 기자 보도 보시고 아는 기자와 그 전말을 살펴보겠습니다. 4년 전인 2019년 8월 24일 오전 10시쯤 20대 여성 김모 씨는 인천의 한 산부인과에서 산모의 병원비 98만 원을 대납하고 태어난 지 6일 된 아기를 넘겨받았습니다. 당시 김 씨는 남자친구와의 사이에 아이가 생겼는데 키울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산모의 인터넷 글을 보고 아기와 돈을 맞바꿀 마음을 먹은 겁니다. 1시간 반 뒤 인근의 카페에서 50대 여성에게 자신이 친모라고 속인 뒤 아기를 넘겼습니다. 이때 김 씨가 받은 돈은 300만 원. 채 2시간도 안 되는 동안 아기를 사고 팔며 이윤까지 남긴 겁니다. 아기를 받아간 50대 여성 역시 중개인이었습니다. 또 다른 50대 여성에게 건넸는데 출생신고에 문제가 생기면서 아기는 결국 베이비박스에 버려졌습니다. 내 아이라고 출생신고를 해야 되는데 병원 출생증명서 같은 게 필요한 건데 그 증명서가 없잖아요. 그게 상황이 안 돼가지고 출생신고 못한 거야. 4년간 숨겨져 온 이 사건은 최근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가 시작되면서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주범 김 씨는 구속됐고 친모, 입양모 2명까지 모두 4명이 아동매매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씨는 오늘에서야 법원에 반성문을 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네, 아는 기자 아자 사회부 서상희 기자 나왔습니다. 이 여성이요, 영아 거래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임신부처럼 똑같은 수법으로 접근해서 신생아를 되팔아 처벌까지 받은 전력이 있었는데요. 이 사건도 2019년 같은 해에 벌어졌습니다. 자세히 따져보죠. 2019년 겨울이었습니다. 20대 여성이 인터넷에서 출산을 앞두고 있는데 아이를 입양 보내고 싶다는 친모에게 접근해서 자신이 아기를 키울 것처럼 아기를 건네받았습니다. 이후 이 아기도 되팔았는데요. 인터넷에서 아기를 입양하고 싶어하는 A씨에게 접근해서 12월쯤 내가 출산 예정인데 돈도 없고 월세도 밀렸다며 임신부인 것처럼 속여서 아기를 건넸고 690만 원을 챙겼습니다. 자, 이 아이를 팔아서 돈을 챙겼다. 정말 충격적인데요. 병원비까지 챙겼다는데 그 과정이 또 치밀하다면서요? 네, 690만 원을 한꺼번에 받은 게 아니라 만 원, 3만 원, 많게는 130만 원 이렇게 쪼개서 돈을 받았는데요. 병원비 명목으로 어떻게 돈을 챙겼냐? 그 수법이 치밀했습니다. 아기를 입양 보내길 원하는 임신한 친모에게는 자신의 이름으로 산부인과 진료를 받게 했습니다. 정부에서 임신부들에게 지원하는 바우처 카드가 있는데 자신의 이름으로 산부인과 진료를 받게 하고 이 바우처로 결제를 하게 한 거죠. 왜 그랬냐? 경찰 조사해서 물어봤더니 A씨가 준 돈 중에 병원비만큼은 이 세이브를 할 수 있었기에 생각해낸 아이디어였다 진술했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세이브, 아이디어 이런 단어 실제 경찰 조사에서 20대 여성이 사용한 단어입니다. 야, 이 정도면 이 20대 여성이요, 아동 매매 더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이 사건도 재판부에서 당시 추가 범죄를 의심했습니다. 이 여성이 머물던 빌라의 임대업자가 2020년 봄에
어린 아이를 20대 여성이 키웠다고 말한 이 진술 때문입니다. 이 어린 아이가 이번에 새롭게 드러난 아기인지 또 다른 범행에 이용된 아기인지는 수사가 필요한 대목입니다. 이 충격적인 게 이 20대 여성의 두 사건 범행이 이뤄진 곳이 온라인입니다. 그래서 또 걱정되는 건 혹시 이 온라인에 영화 매매가 좀 더 있는 겁니까? 실제로 활개를 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이비박스 관계자들과 오늘 통화를 해봤는데요. 네. 오픈 채팅 이런 SNS 채팅이나 온라인을 통한 불법 개인 입양이 여전히 쉽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오늘 제가 취재 과정에서도 확인해보니 아동 매매가 의심되는 SNS도 여럿 보였습니다. 아동복지법상 아기를 매매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이렇게 처해질 수 있지만 현실은 좀 다른데요. 이번에 20대 여성도 과거에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습니다. 비슷한 사건들의 판결문을 입수해서 찾아봤는데 역시 집행유예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네, 아직 우리 사회에 구멍난 곳이 참 많아요. 네, 아는 기자 서상희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된 사실이 채널A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오늘도 법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방북 비용 대납을 알고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대표 추가 소환도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성혜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습니다. 쌍방울 그룹이 경기도의 대북 사업 특혜를 누리는 대신 이 대표의 방북을 위해 북측에 300만 달러의 뇌물을 건네도록 한 혐의가 성립된다고 본 겁니다. 이른바 제3자 뇌물 혐의입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이 계속 지연되자 이 전 부지사의 법정 진술 없이 바로 이 대표를 조사하겠다는 포석으로도 해석됩니다. 실제로 오늘 진행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은 기존 변호인단이 이 전 부지사 배우자와 갈등을 이유로 사임하면서 또다시 차질을 빚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진술하지 못하게 하려는 누군가의 사법방해로 의심된다고 비판했고 재판부 역시 재판 지연을 감안해 잠정적으로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이재명 대표를 불러 조사한 뒤 대북 송금 의혹과 백현동 특혜 의혹을 합쳐 다음 달 초중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특히 이 전 부지사의 재판 과정에서 재판 조서와 경기도 문건이 유출된 점, 변호인단 교체 의혹 등을 사법 방해로 보고 이 같은 내용 역시 영장에 담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한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오늘 법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 그룹의 방북 비용 대납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수차례 증언했습니다.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처음 제기한 인물, 전직 경기도청 7급 공무원인데요. 추가 폭로가 나왔습니다. 명절 제사 음식이나 생활용품을 세금으로 샀다면서 이 대표를 권익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이 전직 공무원 권익위에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를 신청할지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경기도청 전 총무과 5급 직원 배모 씨와 비서실 7급 직원 A 씨의 SNS 대화 내용. 고기와 과일을 공관 냉장고에 넣을 예정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제사 음식 사진과 함께 4세트를 준비했다고 보고합니다. 술이 있어요, 종종. 일단 제가 사요, 그거를. 비용을 어떻게 받았는지 그 통장 내역도 있는데 일단 사고 그거를 제가 비서실에 영수증을 갖다 주면 거기서 저한테 다시 이제 개인 통장으로 입금을 해줘요. 경기도지사 시절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 씨의 수행비서 역할을 했던 배 씨의 지시로 이 대표 가족의 제수용품을 산 겁니다. A 씨는 이 대표가 쓰는 샴푸를 사기 위해 심부름을 간 적도 있다고 털어놨습니다. 이 역시 먼저 개인 돈으로 결제한 뒤 나중에 현금을 돌려받는 방식입니다. 법인카드로 결제할 수 없는 물건들을 이런 식으로 샀단 겁니다. 로션, 그다음에 샴푸 이런 거는 사실 법인카드로 나중에라도 구입할 수가 없어요. 영수증을 갖다 주면 저한테 개인 본인 통장에서 제 통장으로 돈을 넣어줘요. 비용은 출장 과정에서 나오는 경비를 모아 충당했다는데 사실이라면 세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셈입니다. 비서실에서 그거를 출장이나 이런 거 갔을 때 받는 경비들 그거를 모았다고 들었습니다. A 씨는 이 대표의 자택 이불 세탁은 물론
휴일엔 이 대표의 식사를 직접 준비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도 관련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란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 측은 특별히 할 말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자녀 특혜 채용 의혹 이후 감사원이 감사에 나서자 이 자신들은 감사 대상이 아니라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죠. 선관위가 감사원에 맞서 역대 최고 금액을 들여 10대 대형 로펌을 선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선임 비용도 우리 세금이죠. 유승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중앙선관위는 감사원을 상대로 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에 10대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동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지불하기로 한 선임료는 착수금 2,500만 원에 성공하면 성공보수금 2,500만 원을 더 주기로 했습니다. 선관위가 소송 대리인 내역을 관리하기 시작한 2018년 이후 가장 큰 액수입니다. 그간 168건의 소송에서 선관위가 지불한 선임료는 적게는 220만 원에서 많게는 1,980만 원 정도. 통상 수준을 넘는 선임료를 쓴 이유를 묻자 선관위 관계자는 그만큼 이번 소송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의미라고 전했습니다. 선임료는 선관위 법제지원 예산으로 처리되는데 올해 전체 예산의 절반 수준에 달합니다.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또 우리나라의 대형 로펌을 또 선임을 해가지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는 그 사실 자체는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나 법감정이나 이런 상식에도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관위와 맞서는 감사원도 이번 소송에 이례적으로 외부 로펌을 선임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자, 여랑여랑 시작합니다. 정치부 윤수민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자, 국가보훈부 박민식 장관 보이고요. 음표? 뭘 반대했을까요? 네, 응원대장을 반대했는데요. 광주시가 추진 중인 이 작곡가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계획에 제동을 건 건데요. 공산군 응원대장에 막대한 세금을 쓸 수 없다며 전면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그럼 이 작곡가 정율성이 공산당 응원대장이에요? 네, 정율성은요, 이 중국 인민해방군 행진곡과 이 북한 조선인민국 행진가의 작곡가입니다. 그래서 이 박 장관이 이력을 문제 삼은 건데요. 어떤 곡인지 잠시 들어보시죠. 당대의 걸출한 인민음악가이며 우리 조선민족의 우산 작곡가인 정율성 작품 음악회의 막을 올리겠습니다. 네, 박 장관은 5.18 정신이 깃든 광주에 북한 애국 열사의 능이라도 만들겠다는 거냐며 정율성이 북한 김일성에게서 받은 상장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근데 기념공원을 만들 정도라면 광주도 뭐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일단 정율성은 이 광주 독립운동가 출신 집안의 자제고요. 중국으로 건너가 항일운동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광주시는 이 정율성로를 이미 조성했고 생가도 보존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딴 음악제와 이 동요 경연 대회도 있는데요. 여기에 올 연말까지 48억 원을 들여 기념공원 조성 계획을 밝힌 겁니다. 꽤 많은 돈인데 광주시 예산으로 하는 건가요? 네, 이 토지 보상비가 포함돼서 이 많은 예산이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이 누리꾼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중국 3대 음악가로 꼽히는 만큼 정당한 대우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안중근 의사보다 더 대접받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자, 이 공산당 응원대장이라는 이 박 장관 비판에 대해서 광주시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강기정 광주시장은 역사적 논란에 대해선 뛰어난 음악가이고 그의 삶은 시대적 아픔이라고 했습니다. 또 중국 관광객 유치 효과가 크다며 예산 투입 대신 이 투자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에 박 장관, 돈이 되는 일이면 국가 정체성은 필요 없냐고 비판했습니다. 네, 다음 주제 넘어갑니다. 네, 이재명 대표, 이 자객 특보는 무슨 말일까요? 네, 이재명 대표가 최근 비공개로 이 특별 보좌역들을 임명했는데요. 자객 공천을 위해 특보로 임명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 자객 특보라는 거죠. 사실상 고의적이며 철저히 계산된 민주당 사당화를 위한 사전 작업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자객 공천 행위나 다름없다.
좀 살펴봐야겠네요. 근데 어떤 사람들을 특보로 임명한 거예요? 네, 지금 보시는 게 이 특보 임명장인데요. 이 받은 이들이 너도 나도 SNS에 이 대표 특보라고 자랑을 했습니다. 이 대표 사법 리스크 담당 변호사와 이 경기지사 시절 측근 등 9명이 임명됐는데요. 요즘 재판 때 이 대표 곁에 있는 이 사람도 특보가 됐네요. 아마 진술은 내일 예정이라 제가 말씀드리기는 아직 아닌 것 같고요. 네, 박균택 변호사 이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재판에서 이 변호를 맡았죠. 이 보통 특보 임명장은 선거 때 활용을 하거든요. 네, 아까 보신 이 박 변호사는 이 광주 광산갑 지역에 출사표를 던졌고요. 다른 특보들도 대부분 내년 총선 출마 예정자인데요. 자객 특보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출마 지역구 경쟁자가 비명이 많기 때문이죠. 이재명 대표 옆에 한 명 한 명의 배지가 필요합니다. 여의도 문법에 갇히지 않고 이재명의 정책 노선을 실현. 저는 오늘부터 다시 뛰고자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재명을 지킬 수 있고 그 시작은 바로 이곳 화성시가 될 것입니다. 네, 한 비명계 의원은 총선 앞두고 대놓고 측근 밀어주기라며 충성 경쟁하라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 주변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이름을 팔고 출마하려는 이른바 매명도 많다고 하는데요. 매명 자객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니 총선 경쟁이 벌써 시작된 것 같네요.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천재소년 백강현 군이 학교 폭력으로 서울과학고를 자퇴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논란이 일었죠. 자퇴를 결심한 뒤에 어제 학교의 설득으로 다시 등교를 하려 했는데 하루 만인 오늘 최종적으로 자퇴를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떤 일이 있던 건지 홍란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백강현 군 부모는 한 학기 만에 서울과학고 자퇴 이유를 학교 폭력 때문이라고 폭로했습니다. 지난 18일 자퇴서를 냈다고 밝혀왔는데 서울과학고는 수리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학교 측은 어제 백 군 부모에게 연락해 아이를 위해 계속 학교를 다닐 것을 권유했고 백 군 부모는 학교의 설득에 다시 등교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백 군 아버지는 채널A와의 통화에서 학교 측의 설득도 있었고 강현이도 다시 학교를 가고 싶어 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교육청도 서울과학고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통보받았습니다. 자퇴된 게 상태가 아니어서 이런 약간 해프닝을 겪고 나서 목요일쯤인가 다시 학교 오겠다고. 하지만 만 하루도 되지 않아 백 군 부모는 다시 자퇴하겠다는 의사를 오늘 오전 학교 측에 전했습니다. 백 군 아버지는 학교 분위기가 안 좋다. 자퇴했으면 이제 그만 학교 명예를 더럽히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분위기가 있다고 한 학부모에게 전해들었다는 겁니다. 이런 말을 듣고 고심 끝에 자퇴를 최종 결정했다는 겁니다. 백 군 부모는 또 서울시 교육청에 학폭 정황이 없었다는 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반발했습니다. 상황 파악을 했는데 왜 단순한 해프닝 같아요. 크로스 체크해보니까 그렇게 심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백 군 측은 교육청이 자체 조사한 사실도 몰랐다며 학폭이 없었다는 건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 네, 내일은 절기상 무더위가 가신다는 처서인데 폭우가 예보돼 있습니다. 오늘도 종일 비가 오락가락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현영 기자, 지금은 비가 어느 정도 옵니까? 네, 이곳 광화문은 종일 무더위와 비가 오락가락하더니 지금은 비가 잦아들었습니다. 지금은 전남 영광과 충남에, 서울 중에서는 은평에 빗줄기가 강합니다. 밤부터는 비가 집중호우 형태로 바뀌니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먼저 강수 예상도를 보시면 앞으로 서해상에서 계속해서 비구름이 들어오겠습니다. 9시 전후부터 서울, 경기로 빨간색의 강한 비구름이 자주 지나가는 모습인데요. 강한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한다는 겁니다.
소강 상태에 들다가도 한 번 내리면 시간당 3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내릴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북쪽의 찬 공기와 남쪽에 있는 뜨겁고 습한 공기가 새벽에 가장 세게 부딪히면서 밤사이 비가 강하게 집중되는 겁니다. 비는 점차 전국으로 확대돼 금요일까지 이어집니다. 일단 내일까지 경기 북부에 150mm 이상, 서울에도 120mm가 넘는 많은 비가 오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동안 서울 등 서쪽 지방엔 시간당 최고 60mm의 국지성 호우가 예상됩니다. 특히 북한과 경기 북부에 가장 많은 비가 내리면서 접경 지역의 하천이 범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상 8월 하수는 계절이 바뀌어가는 과정에서 대기 불안정과 북태평양 고기압의 축소로 센 비가 자주 내립니다. 2차 우기로 칭하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주말 무더위 이후 다음 주 초반엔 또 비 예보가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지난달에 쓴 전기요금 고지서가 속속 도착하고 있죠. 아낀다고 아꼈는데 오히려 오른 전기요금 고지서에 자영업자들의 한숨이 깊어집니다. 유찬 기자입니다. 서울에서 PC방을 운영하는 김진수 씨. 손님 없는 컴퓨터는 전원을 끄고 에어컨은 최소한만 가동합니다. 이렇게 지난달 전기 사용량을 지난해 8월보다 300kWh 넘게 줄였습니다. 하지만 전기요금은 9만 원 넘게 더 나왔습니다. 지난해 1월 이후 전기요금이 40%나 올랐기 때문입니다. 다른 거에 비해서 제일 많이 큰 비중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전기세를 많이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고 3, 40시간 연속 근무도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중식당을 운영하는 장수영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폭염 속에서도 하루 에어컨 가동 시간을 서너 시간씩 줄였는데 지난달 전기료는 1년 전보다 27%나 올랐습니다. 재료 준비, 청소 이런 저희 쓸 것들 준비하는데 그 시간은 좀 선풍기나 최소한의 에어컨만 틀고 이제 거의 안 틀죠. 가을, 겨울에 안 나가던 비용이 60, 70씩 더 나가야 되니까 사실 알바 반타임 쓰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200조 원을 넘어선 한국전력 부채 규모와 국제유가 상승세에 4분기 전기요금이 또 오를 수도 있어 자영업자의 시름이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채한입니다. 네, 이런 사이렌이 내일 오후 2시에 울립니다. 6년 만에 전 국민이 참여하는 민방위 훈련이 열리는 겁니다. 사이렌 소리가 울리면 곧장 달려가야 하는 곳이 민방위 대피소죠. 잘 관리되고 있는지 이솔 기자가 다시 가봤습니다. 사용기한이 5년 넘게 지난 감기약과 연고가 쌓여있던 대피소. 관할 면사무소는 관리대장에 이상이 없다고 적어놨습니다. 민방위 훈련을 앞두고 1년 만에 같은 곳을 다시 찾아가 봤습니다. 입구엔 탁자와 쌀 같은 물건들이 길을 막고 있고 기한이 지났던 먹는 약과 연고들은 새 것들로 채워지는 대신 아예 사라졌습니다. 먹는 약이 하나도 없네. 인근의 또 다른 대피소. 항상 열려 있어야 할 정문은 자물쇠로 굳게 잠겨 있습니다. 후문 앞엔 포대자루가 한가득 쌓여 있고 비상약품함 속 약들은 사용기한이 4년 넘게 지났습니다. 관리대장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인근 아파트 지하주차장. 3,000명을 수용하는 대피소로 지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비상물품함을 살펴보려 해도 도무지 열리지 않습니다. 경비원이 와도 소용없습니다. 20분 만에 열쇠를 찾아 겨우 열어보니 사용기한이 한참 지난 약품들이 나옵니다. 아예 교체를 안 했나 봐요. 유통기한 2019년이에요. 실제 위치와 지도상의 위치가 다른 대피소들도 있습니다. 대피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안전 디딤돌 앱입니다. 제가 있는 이곳이 주민대피시설로 등록된 초등학교인데요. 그런데 막상 와보니 정문이 봉쇄돼 있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문제가 있는 건 맞고 주민대피소는 초등학교 뒤편에 있습니다. 도로명조서가 배정돼 있지 않아서 프로그램상 입력할 때 초등학교로 입력이 된 것 같습니다. 지난 5월 재난 문자 오발송 소동을 빚은 서울은 어떨까? 시민 휴식 공간과 구내 식당, 지하 주차장 등으로 사용되는 서울시청 본관 지하.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지하 1층부터 지하 4층까지 통째로 대피소가 됩니다. 하지만 야외 계단 한켠에 대피소 표시가 붙어 있을 뿐 정확히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안내는 없습니다. 몰랐어요. 그 장소라는 거는 처음 알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홍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심지어 대피소 안에 있어야 할 비상용품은 보이지 않습니다. 서울시청뿐 아니라 22곳 구청 대피소 모두 비상용품은 아예 갖춰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행정안전부 업무지침상 1일 미만 단기 대피소의 비상용품 준비는 의무가 아니라 권장사항이라는 겁니다. 대피소에 비상용품을 꼭 두도록 한 민방위 기본법 시행령과는 충돌하는 부분입니다. 비상시에 돼야 되는 그런 비품이나 물품 등이 적절하게 구비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번에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고. 공습과 재난 등 예고 없이 찾아오는 비상 상황에서 최우선 안전처가 대피소지만 정작 준비나 대처는 구멍이 숭숭 뚫려 있습니다. 다시 간다, 이 소리입니다. 북한과 중국의 하늘길이 3년 7개월 만에 열렸습니다. 평양과 베이징을 오간 북한 여객기엔 그동안 발이 묶였던 북한 유학생과 당 간부들이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베이징에서 이윤상 특파원입니다. 베이징 서우드공항 계류장에 서 있는 항공기 꼬리에 북한 인공기가 그려져 있습니다. 북한 승객들의 탑승을 기다리는 고려항공 소속 항공기입니다. 공항청사 탑승장에도 이 비행기를 타려는 승객 100여 명이 분주히 출국 수속을 밟고 있습니다. 사복을 입은 중국 경찰의 경비도 삼엄합니다. 코로나19로 국경이 막힌 기간에 중국에 머물러야 했던 북한 유학생과 당 간부 등이 탑승객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속을 마친 탑승객들이 나누는 대화도 북한말입니다. 현지 시각 오전 7시 30분 평양 순안공항을 출발해 9시 20분 서우드공항에 도착한 항공기는 약 4시간 뒤인 오후 1시 5분 다시 평양을 향해 떠났습니다. 2020년 1월 코로나19로 운항이 중단된 이래 북중 하늘길이 열린 건 3년 7개월 만입니다. 中方根据航空公司的申请，按程序批复了朝鲜高丽航空平壤、北京、平壤等客运航线定期航班计划。 지난 16일에는 북한 태권도 선수단이 육로로 중국에 입국했습니다. 우리 외교당국은 재개된 북중 인적 교류 과정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규범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이윤상입니다. 더위가 물러간다는 절기처설을 하루 앞두고 비 소식입니다. 강하고 많은 비에 대비가 필요한데요. 특히 오늘과 내일은 중부와 호남에, 모레는 전남과 경남을 중심으로 시간당 30에서 60mm의 국지성 호우가 예상됩니다. 예상 강수량입니다. 내일까지 서울 등 수도권에 150mm 이상, 서해안과 강원에 120mm 이상의 물폭탄이 예보됐습니다. 밤부터 강한 비구름대가 본격적으로 유입될 텐데요. 지도에 표시된 지역을 중심으로 점차 호우특보가 확대되겠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비가 내리는 지역은 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한낮에 서울은 27도, 대전은 30도가 예상되고요.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영남권은 33도 안팎으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금요일까지 전국적으로 비가 오다 그치기를 반복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우리 정치권 대화와 타협은 없고 툭하면 고소 고발해서 사법부로 들고 가죠. 의원들이 법원에 출퇴근하는 정치의 사법화된 지 오래입니다. 그럼 이 사법부는 더 공정해야 할 텐데 지난 김명수 대법원장 6년 동안 이 말 참 많이 썼습니다. 사법의 정치화. 오늘 이균용 부장판사가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됐습니다. 정치, 이념, 편파적 판결 소리 더는 안 나오게 이런 사법부 기대해 봅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법대로 사법부 뉴스의 마칩니다. 감사합니다.